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 오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 신년사 발표 후에 이제 증문 즉답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기존의 틀을 깬 신년 기자회견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의 두 번째 질문자로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 손들어 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형식이 자유로워져서 그런가 이렇게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이렇게 웃음이 많이 오간 거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거의 지금 보시면 모든 기자들이 손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조건은 지금 윤영찬 수석 말대로 손을 들고 마지막에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조건에 오해를 한 분이 아까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었어요. 대통령 네. 그 옆에 분하고 눈을 맞췄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하셨는데 이만큼 이제 분위기 자체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예전 같으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전의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도 미리 정해놓고 질문도 사실 미리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준비하고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 파격을 그걸 다 깨서 파격적으로 아무런 질문 예전에 그 전에 질문도 받지 않고요. 누가 질문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좀 성숙해 간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또 기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서로 질문하려고 손을 드는 그런 장면이 보여져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중요한 질문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질문에 그동안 해왔는데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좀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정부가 통제를 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못해서 시키는 대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상황에서 이런 거 한 서너 개는 꼭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질문하다가 다른 가지로 막 곁가지로 가다가 정작 중요한 거를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기자단에서 이런 거는 꼭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네. 사전에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꼭 전체적인 기자들의 분위기를 물어서 순서를 정하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탄압을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좀 편의를 좀 본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질문해야 될 것들이 한 80% 이상 반영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과거 취재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질문, 혹시 중복되는 질문을 좀 피해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넉넉히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법으로 앞으로 좀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아마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예. 자유롭게 내버려뒀을 때 저도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서 이 중요한 이 기자회견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를 했느냐 네. 이런 불평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외국의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해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아무런 뭐 미리 예측하고 뭐 기자단에서 결정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외국의 기자회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그런 조율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야를 나눠서 중요한 질문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지만 관여를 최소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 생각은 듭니다. 네, 얘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중요한 뭐 질의응답이 많이 오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뭐 평범한 국민들의 삶, 촛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도 오늘 뭐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올 한 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촛불의 의미고 또 국민들의 참여의 의미라고 보기 예. 때문에 아마 이제 1년 동안 그 부분 또 국민의 복지 향상 그다음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겠다는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무래도 오늘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어제 있었던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년사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들 좀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내용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또 한 번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 철학 그리고 전략 이것은 아마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특히나 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또 그리고 평화체제 구조 이것은 양대축이 함께 가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이 기장에서 비핵화를 상당 강조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된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할 때 이번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통일을 통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 가지고 나름대로 북미 대화를 개념하고 더 나아가서 사자 또는 육자에 대한 개념함을 해가지고 네. 촉진 개념함을 해가지고 비핵화 문제와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 문제로 나가겠다. 이러한 예. 전략을 확고하게 보여준 기자회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내친 김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이제 정상회담까지 가능하냐 기자가 이 질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건이 조성되면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여건들이 이제 조성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북핵 문제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진전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북핵 문제도 제재 문제가 완벽하게 물려 있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재 국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좀 돼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예. 얘기가 나오지. 제재가 존재하고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제재 공조가 흐트러진다든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때 여건 조성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하실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신 기자들도 역시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은 관여, 미국은 압박.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부딪히지 않겠냐. BBC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 말씀드리기에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환경 여건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성과 있는 회담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지지요. 뭐 이것은 뭐 지금까지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재확인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 환경 여건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또 한미동맹, 한미 이걸 받아야 되겠죠. 예. 이런 측면 있고 그다음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남북한의 체제 특색상 그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환경과 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도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이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화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양립이 가능한지 지금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측에 분명히 물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재 강조한 게 대화 압박 양립이 가능한지 예. 그리고 이 제재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지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 어떻게 이 남북관계 복원하는지 이렇게 우리 측에 상당히 물을 가능성이 높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화 압박 병행기조 속에서 이 압박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징벌적인 의미도 안 했고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한 것이 북한의 대화의 탁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대화의 탁을 이끈다는 것은 북미 간의 대화와 남북 간의 대화 두 가지 탁인데 지금까지 압박 제주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 탁 북한을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탁에서 얼마나 더 강한 압박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데서 뭔가 이 한미 간 입장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에서 예. 다시 말해서 조건을 붙이더라도 좀 느슨한 조건 그런 속에서 뭔가 우리가 미국도 북한을 설득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발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 이견은 없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기도 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대화에 내가 이제 미국에서 압박을 강조한 이 공이 굉장히 크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그랬죠.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크냐,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매우 크다. 매우 이렇게 크다고 대답을 답변했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뭐 공이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미국 정부도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재 압박은 결국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 그걸 통해서 미국을 뭐 망하게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체제 인정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유엔의 압박 그리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강하게 압박한 부분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테이블로 나오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그 내면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부분을 타개하려고 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왔다고 하면 미국이나 아니면 유엔 또 우리나라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요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한반도의 우리 운전자론 이 부분에 좀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조는 오히려 좀 신중한 태도가 좀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제 첫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로는 결국에는 다른 상대가 필요한데 미국 또 북한 또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주변의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네. 한미 간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우 큰 공이 있다라고 또 공을 또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철학에 기반해서 대북 정책이라는 모든 것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말을 했을 때 가져오는 부작용, 역풍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낮춰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위가 좀 낮아졌다, 안정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평창으로 지금 대화 물꼬를 텄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중국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특히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금 단계에서 운전자론을 강조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운전자론이 깨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위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좀 낮고 신중한 그런 어조를 보였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창 올림픽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였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는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합의는 부인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또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뭐 어제 이미 이제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내용은 다 확인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육성으로 자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이미 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렇지만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내용을 말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절충을 한 것이다. 현실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오늘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단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럽고 불만스럽다. 또 비판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운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위안부 할머니들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그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양국 간에 맺은 합의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게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의 발표 아니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연설에 보면은 그 역사관 또 그리고 균형 그리고 원칙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 보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아마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다. 다시 말해서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민재가 없다.
그런 청구를 할 때 일본이 먼저 이런 역사적인 과거사 이에 대해서 먼저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은 재발 방지라든지 그 제도하고 그 이후에 뭔가 보상 배상 문제를 논해야 되냐 이러한 원칙을 좀 강조해 갖고 지금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 또 세 가지 원칙을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중심, 그다음 인도주의 관점, 그다음 이제 한미 관계의 미래 이런 게 했죠. 아마 이 정부라는 것은 뭔가 지속성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관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또 그리고 한일 관계라는 것은 안보라든지 경제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 연속선상에서 재협상은 안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나름대로 해결한다 그런 관점이 있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먼저 고나와 담화에 나왔다시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잘못, 사죄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요. 자, 또 하나 이제 10억엔 예. 일본이 우리에게 지급했던 10억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메워서 한 곳에 예치를 해두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협상 안 하고 파기 안 하지만 이 부분 뭐 얘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상 파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상 파기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파기라고 볼 수는 있겠죠. 심리적인 파기.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합의가 얼마나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들의 내용, 피해자들의 요구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 안 하고 돈 10억 원 받아왔을 때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김복동 할머니가 대통령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10억 원 돌려주라고. 예.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전 정부가 이미 외교적으로 맺어놓은 어떤 어떤 합의잖아요. 이걸 일방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뒤집어 엎는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외교 관계에서 어떤 합의를 할 때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 합의 자체를 재협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전 정부에서 잘못된 합의를 했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가고 대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 돈을 뭐 우리가 돌려준다고 해서 일본이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러면 예. 치유와 화해의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그냥 남겨놓고 대신 이 돈에서 할머니들에게 지급됐던 일부 그 위로금들, 그 위로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다시 메꿔서 10억 원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일본이 원하면 또 일본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면 돌려주겠다는 의사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의 위로를 하고 대신 일본에서 준 돈으로는 절대로 할머니들의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할머니들의 위로도 중요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현 정부가 그전 정부에서 했던 합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외교적 관례상 전 정부와 이루어진 합의도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외교 문제와 외교 경제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잘못된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드려야 할지 이것이 관건인데 왕선택 기자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분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좀 갈려 계십니다. 그리고 앞선 정부에서 이제 10억엔도 받고 이런 이제 결정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 논리에는 사실은 또 약간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10억 원이라는 것도 일본 정부가 배상금의 의미로 1원이라도 제출을 하면 그것이 곧 일본이 예.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2년 전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정부가 책임지는 의미로 배상하는 의미로 돈을 냈다. 특히 정부가 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피해자 할머니 중에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분이 계셨던 것이죠. 피해자 할머니 중 일부는 일본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좋다. 예. 그러나 어떤 할머니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배상금이라고 하는 명패가 안 붙었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엇갈린 상태에서 10억 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아니다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서 이제 예. 어떻게 할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것을 배상금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지금은 당장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억 엔의 지금 처리를 위안부 할머니들 어제 그 정부의 발표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예. 이제 갈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예. 할머니들은 일부분은 이미 이제 돈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이것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고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배상금이라고 딱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배상금이라고 받느냐라고 하시면서 안 받으시고 양쪽 예. 다 할머니들 의견이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지금 정부는 아니다 쪽으로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할머니들께서 앞으로 일본의 행동에 따라서 이제 일본 총리의 뭐 사죄의 편지를 한다든가 그야말로 감성적 조치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면 할머니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10억에는 일본 정부의 배상금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집행하면 됩니다. 네. 할머니들의 뭐 엇갈린 의견이 일부 나오는 거는 이 과정에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좀 증폭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게 생각이 아니고 드는데. 일본이 제시한 방법 자체가 100%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것이 이렇게 보면은 배상이고 이렇게 보면 배상이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제시를 했고 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과거에 비교할 때 많이 진전된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도리가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근데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10억 엔을 주고 이게 배상이고 정부가 배상했으니까 그게 책임지는 태도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돌려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일본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진정으로 사과했어야죠. 돈 10억 엔 주면서 이게 배상금이니까 국가가 배상했으니까 이게 사과의 의미다.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해석하는 겁니까 대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정말 총리가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10억 원을 줬다면 저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봐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그렇죠. 그거 없이 그냥 돈만 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불가항력적인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사과가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은 아니 도리어요. 일본 일왕은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돈 10억 엔 주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할머니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 당사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국에 있는 그 외교 문제, 지금 뭐 일본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 합의를 봐서도 단추를 한번 잘못 끼면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지 이 부분은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한 의혹 지금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오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의응답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정보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와의 어떤 그 협정이라든가 MOU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외의 것은 이제 비공개로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고 앞 정부에서 한 부분을 좀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길래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거론이 되느냐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말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아랍에미리트와
애초에 협약을 할 때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선 정부도 말을 비공개로 유지를 했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제 흠결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는데 그래서 수정 보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흠결이 있다라는 것은 거의 뭐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힌 것이죠. 그것은 상대국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해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공개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입장도 사실은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중대한 흠결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요.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계약의 어떻게 보면 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발언이 그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저 발언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이면 합의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문제 때문에 UAE와 우리나라 간에 어쨌든 마찰이 좀 있었던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UAE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이면 합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김태형 그 당시에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또 본인이 아랍에미리트 가서 협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외국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와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국회 동의와 비준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합의를 해주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합의하기 전에 국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해서 국민들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원전 수주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국회에 묻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김태형 전 장관의 말이 맞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분명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협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가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로 불거져서 봉합의 차원으로 지금 칼둔 청장이 와서 어제 이제 거의 봉합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바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정부라 하더라도 전 정부와 국가 대 국가로 협약을 맺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걸 설득을 해서 바꾸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완전히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밝혀내고 그걸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은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면 UAE와 밀접한 어떤 협상이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고 만약에 UAE가 합의해 준다고 하면 이 문제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교수님, 만약에 유사시 자동 개입 이 조항이 만약에 이면합의에 진짜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했잖아요. 내용, 절차 다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자동 개입 조항 같은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 사항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북핵 문제와 이라크 참전 문제 간에 이 한미 간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시 대통령이 담판을 했죠.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육자회담에 참여해라. 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 젊은이들 이라크 참전할 때 담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뭐냐면은 그 한두 차례 육자회담하고서 나중에 상당히 북한 압박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한테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언론은 뭐냐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뭐 손질하고 너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은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대통령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지금 이제 김태형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런 국회 절차도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이 생명, 목숨 여기서 상당히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절차에 대한 문제 이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뭡니까? 공개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정치권과 충분히 협의하고
UAE와 협의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당분간 뭐 좀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신년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개헌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30년 전 생각으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을 같이 이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렇죠. 이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걸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만약에 국민 투표를 다시 분리해서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또 세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방선거 때 이것을 함께 하자라고 대통령 공약을 내세웠던 예, 것이고요. 한 1,200억 원 정도 세금이 그렇죠. 더 1,200원 세금이 더 나온다. 들어가고요. 또 국회의장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원내대표들이나 대표들도 일정 부분 여기 합의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시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시한이 문제인데요. 6월에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3월 정도에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2월 말 정도까지는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이건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2월 말까지 가능한 한 합의안을 좀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왜냐? 그전에도 개헌 문제는 여러 가지 여러 차원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대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부딪혀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개헌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사실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럼 만약 2월 말까지 이게 안 된다면요. 그걸 빼고 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개선 그리고 뭐 지방 분권의 강화, 자치의 강화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견이 별로 없어요. 여야 간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그 정도까지만 합의를 해줘서 이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국회가 그것마저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국회에서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권력 구조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예.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그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그렇죠. 싸우고 있는데 예. 그 문제를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짧게 기본권 보장 문제, 그다음에 지방 분권 문제 이 두 가지만 아마 포함시켜서 개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개헌 문제 말고도 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의 이제 열성 지지자들의 댓글 문제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자가 질문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큰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 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공격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나보다 많이 악플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다. 좀 너무 예민해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셨죠. 했습니다. 예. 최 교수님도 뭐 이렇게 저도 봤죠. 패널 하시다 보면은 그럼요. 공격 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공격 예. 많이 받습니다.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저도. 그렇습니까? 근데 예. 어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사실 맞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뭐 북한 관련해서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후보실이나 또는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슨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댓글들이나 아니면 악성 댓글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쓰고 답변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 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고 뭐 어디 방송에서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댓글 다는 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일이 생각하고 이러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본인이 기사 쓰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을 다는 분이든 글을 쓰는 분이든 그러나 인격 모독이나
또는 뭐 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과격하게 쓰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아니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 사실에 관계도 없는데 그걸 쓰는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그 본인이 만약 그런 댓글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좀 고민하셔서 자제하시고 정말 건전한 비판이든 본인의 생각을 쓰시는 것은 괜찮지만 인격을 뭐 침해하거나 아니면 개인을 어떤 공격하는 그런 뭐 네. 댓글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인격에 중대한 뭐 살인에 가까운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은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조금 여유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년사 얘기를 많이 살펴봤고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오후 뉴스 시간에 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어제 있었던 이 고위급 회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그 회담을 끝내고 3가지 합의를 이루고 공동 그 보도문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평가를 좀 해주시죠. 비교적 잘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본안에 대해서 예상대로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예.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컸고 그랬고요. 두 번째 그 군사실무회담 부분도 어려울 것이다. 이제 거론은 되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건 됐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도와 전략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여하튼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남북 간의 이제 민족 문제는 이제 민족이 해결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재확인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북 대화라는 것이 예. 2년 만에 재개된 것이고 더 길게 보면은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남북 대화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세적인 네.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북한이 대화를 나왔기 때문에 6.15 선언이라든가 14 선언이라든가 기존의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남쪽이 그걸 준수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 대화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6.15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이제 준수하는 입장에서 이제 다시 네. 이제 대화를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조항은 다시 말해서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14 선언이라든가 기존에 합의됐던 부분을 원만하게 협력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재확인한다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빠진 거 하나가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쟁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얼음이 녹으려면 이렇게도 녹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남북 협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내용만으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좀 함량 미달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만으로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은 첫째 군사 당국 회담을 한다 했는데 예. 날짜도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일을 하순에 한다든지 일을 중원에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첫 회담에서 다 구체적인 시기나 날짜까지 다 왜냐하면 정해집니까? 그 2000년 6월 10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도 당국회담 그것이 항목에 들어있는데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이 반드시 폐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적어도 지금 이제 평정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적어도 날짜는 안 박더라도 적어도 뭐 매월 이 정도는 바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차기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간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언제 개최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러한 그 합의서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러나 2년 만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담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그 이 회담 그 합의서의 항목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이 민족 문제 이것은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원칙이 되어 있지만 이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뭐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또 실무회담들을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남북 고위급 회담 2년여 만에 이제 처음 열렸습니다.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은 만큼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이제 남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협상 시작 때부터 그 마무리에 들 때까지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북측 수석 대표 리선건 위원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협상장에서 버럭하게 일수더니 어제는 농담도 던지고 호탕한 웃음도 지으며 전혀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8년 전엔 이랬는데 말이죠. 안에도 손가락 없는데 뭐 사진만 자꾸 찍어서 뭐라고 하죠? 그 기자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민심인데. 회담 준비도 많이 한 모양입니다. 회담 파트너 조명균 장관에 대해 꼼꼼히 공부한 티도 팍팍 냈습니다. 2년 시절에 숙개도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통신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 이 마당이 순수한 또 우리 자각된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깜짝 제안으로 기선 제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애두르는 법 없이 화법은 직설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의 그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이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통상 관례대로 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가 또 기자분들과 함께 공개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리 위원장이 다시 버럭한 때가 있었습니다. 비핵화 얘기가 나오자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요. 그래서 다 좋았는데 마무리가 개운치 않았다는 게 리 위원장의 말입니다. 끝으로 들어보시죠. 양심상일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 마음의 도장을 찍는다는 소리입니다. 남측 언론에서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옳도당치 않는 지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들은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회담 오늘 그만합시다. 다 좋게 했는데 이거 마무리가 좀 약간 개운치 않게 됐는데. 네, 종결 회담 때 저 비핵화 문제로 살짝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 회담과 비교하면 좀 화기애애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했죠. 지금 예. 아까 장민정 앵커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이성건 위원장의 태도도 그렇고요. 네. 뭐 어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명균 장관 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이제 그것까지 꺼내가지고. 아르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이 회담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잘 성사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비핵화 문제에 민감하게 발끈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전면에 내세울 이슈는 아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셨지만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네. 그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회담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일단 회담이 시작됐으니 이 회담이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서 비핵화에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 그래야 북한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북한이 좀 더 진전된 비핵화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역시 가장 주목되는 거는 평창 합의인데요. 북한이 평창에 보내는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공세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는데. 네, 예상보다도 오히려 더 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선수단, 이제 대표단, 고위급 이제 대표단, 예, 응원단 정도. 응원단, 네. 행정 지원, 뭐 보도,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예, 태권도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하는 부분, 또 참관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참관단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지 예상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윤선택 기자, 그러면 지금 선수단 규모가 대략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들 얘기하는 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2명은 출전권이 있으니까 2명은 예. 이제 최소라고 보고 대신 이제 IOC에서 이제 협조를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1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선수들의 10명인데 그럼 따라오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수백 명 수준의. 글쎄요, 이제 뭐 참가단이 예전에 있나요? 부산에서도 했었고 또 대구 이제 유니버시아드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500명 전후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도 500명 있고요. 전후. 뭐 예. 700명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참관단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7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많은 규모, 북한의 뭐 참관단 예술단까지 다 보내겠다. 북한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 크게 문을 열었는데요. 북측 예술단 내려보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란봉 악단, 우리한테는 이제 이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올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지금 어제 그 북측 대표단장 이성건의 워딩 저희 보면 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면 이번 회담에 임하는 것이 천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통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최고 지도의 통큰 결탁 이런데 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준비된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 생각을 두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비핵화, 이산가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 했는데 예. 북측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들고 난 게 없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지금 이제 북한에서 8단, 8개, 뭐 예를 들어 기자단, 선수단, 임한단, 대표단, 뭐 다이가 8단.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왕 기자님께서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000명 정도 내가 될 겁니다. 이미 2002년 1000명이요? 2002년 아시안 게임에 약 650명이 왔습니다. 예. 또 그리고 2004년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학에 약 한 5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민족 경사를 해가지고 심지어 참관단. 이가 있습니다. 참관단은 우리 소위 말하면 구경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면 1000명 정도 규모로 한다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첫째,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평창 문제에 대해서 축하하러 온 것인지 자신들의 선전을 하기 위해 온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물론 우리 민족의 동질서, 그 단합, 도모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도 예. 대규모 올 경우에는 체제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예. 앞으로 우리가 실무회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00명 규모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내려오고 어디에 머물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실무회담에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 선수단이 내려오면 이제 평창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홍보도 되고 안전도 담보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약간 이런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이제 고립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선전하는 어떤 장소로 좀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알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제 접촉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를 이제 열심히 파악을 하고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의 의도와 전략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의도가 있고 우리도 역시 전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1000명이 뭐 와가지고 체제 선전을 한다. 그런 의도와 전략이 있다. 그럼 네. 그 1000명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상대로 여기서 체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 또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IT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선진적으로 발전됐는지를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 통일부 대표단에서 잘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는 양측이 이 정도면 굉장히 전향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군 통신선 부분이라든가 아까 네. 들으셨지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신경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북한의 비핵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당연하죠. 북한에서 볼 때 안보 문제, 군사 문제는 미국과 대화할 주제이고 그런 문제는 남한과 대화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내내 견지해오던 원칙이고 물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군사 문제, 안보 문제 우리랑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과거에 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남북 간에 대할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에 대할 문제다. 남북 간에는 뭐 민족 간에 할 수 있는 뭐 다른 신뢰 문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역시 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수용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하면서 또 절충을 해가면서 제3의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의 첨단 무기는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아까 리성곤 위원장 얘기도 들었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